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이준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걸렸는가 보다 얼마나 빨리 대처했는가가 생사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20년간 응급실과 심장내과에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시간은 곧 뇌다. 영어로는 time is brain이라고 하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막힘, 즉 뇌경색과 터짐, 즉 뇌출혈입니다.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치료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막히면 뚫어야 하고 터지면 먹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정이나 길거리에서 증상을 보셨다면 원인을 추측하려 애쓰지 마세요. 즉시 119가 정답입니다. 스스로 운전하지 마시고 가까운 분께 증상 시작, 시각을 알려두세요. 이는 병원에서 치료 선택지를 넓혀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FAST를 외워두면 누구나 첫 대응이 가능합니다. F는 얼굴 페이스입니다. 한쪽이 처지거나 웃을 때 비대칭인가요? A는 팔 arms입니다. 양팔을 들어보면 한쪽이 자꾸 내려가나요? S는 말 스피치입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이 꼬이나요? T는 시간 time입니다. 즉시 119입니다. 물이나 음식, 임에 아스피린은 절대 금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로 온 박철민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아침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부인분이 페스티를 알고 계셔서 즉시 119를 불렀고 증상 시작 2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CT 검사 결과 왼쪽 중뇌동맥 폐색으로 진단됐고 즉시 혈전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철민 씨는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만약 하루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평생 휠체어를 타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출혈과 경색의 차이, 집에서 119, 그리고 병원 치료까지의 타임라인, 다시 안 당하는 생활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이 가족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뇌졸중은 이름은 하나지만 얼굴은 둘입니다. 먼저 뇌경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심근경색이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상지질혈증,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심장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 안에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날아가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 시민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검사해 보니 심방세동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미리 진단받고 항근고제를 복용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뇌경색이었죠. 흡연도 정말 위험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또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비만, 특히 복부 비만도 위험합니다. 내장지방이 많으면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되어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고령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인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노화되고 탄력을 잃게 되거든요.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안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빠지겠죠.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뇌경색의 특징은 전체 뇌졸중 중 발생 빈도가 높아
사회와 가정에 장기 후유 장애를 많이 남긴다는 점입니다. 걷기, 말하기, 기억, 손 사용, 감정 조절 등 삶의 기본 동작이 오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이명희 씨라는 주부분이 계셨는데 뇌경색 후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꾸준한 재활로 많이 회복하셨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뇌경색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면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 뇌 속에 피가 고이는 상태입니다. 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또는 동맥류와 같은 혈관 구조 문제와 관련됩니다. 뇌출혈은 초기 치명률과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응급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으면 뇌 속의 작은 혈관들이 약해집니다. 특히 기저핵이나 시상, 뇌간 같은 부위의 작은 관통동맥들이 터지기 쉬워요. 이를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최동욱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혈압이 200 넘게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약을 제대로 안 드시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오셨어요. 응급수술을 했지만 회복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풍선처럼 불룩하게 나온 것인데 이게 터지면 지주막 하출혈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특징이에요. 환자들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도 하죠. 뇌출혈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뇌 속에 피가 고이면서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정말 분 단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응급 중에 응급입니다.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물론 이 약들이 필요해서 드시는 거니까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고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질환의 공통분모는 분명합니다. 생활 습관과 만성 질환의 관리 상태가 위험을 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보다 지금 나와 가족이 준비되어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는지, 약을 제때 드시는지, 가족이 패스트를 아는지, 휴대폰 메모에 복용량 목록이 들어있는지. 이런 준비가 곧 안전망입니다. 증상은 비슷할 수 있으나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구분은 병원 영상검사인 CT나 MRI가 합니다. 우리는 신속한 119 호출로 치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마음속 지도로 기억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FRST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55세 이후에서 자주 보이는 보조 신호를 더해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얼굴 비대칭입니다. 갑자기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웃을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고 이 하고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또는 빨대로 물 마시는 신용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한쪽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다리 힘 저하입니다. 양팔을 들어 10초 유지 시 한쪽이 자꾸 떨어지면 의심하세요. 만세를 해보세요 라고 하거나 두 팔을 앞으로 뻗고 눈을 감아보세요 라고 해서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상한 겁니다. 다리는 걸음이 휘청이거나 끌릴 수 있어요.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기 어려워하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과 이해 장애입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간장공장 공장장처럼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말하게 해보세요. 또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거나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균형과 현기증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빙글빙글 도는 느낌,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똑바로 서 있기 어려워하거나 한쪽으로 계속 쓰러지려고 하면 의심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시야나 시력 이상입니다. 한쪽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손가락이 몇 개 보이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쪽 시야에서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극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입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벼락 두통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야 할 일은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먼저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증상 시작 시각을 확인하고 메모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분의 진술도 중요해요. 몇 시부터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몇 시에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정확한 시간이 치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구급대가 바로 들어오게 하세요. 아파트라면 동호수를 정확히 알려주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몇 층인지도 미리 알려주세요. 복용약과 질환 목록을 준비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부정맥약, 항근고제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 안경, 보청기 등 보조도구도 함께 챙기세요. 하지 말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나 음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서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흡인이라고 하는데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아스피린을 주는 것도 금지입니다. 뇌출혈인 경우 출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혼자 운전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좀 더 보자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시간은 곧 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안타까웠던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정미선 씨라는 분이셨는데 아침에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조금 더 보자고 해서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병원에 오셨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뇌경색이 너무 진행되어서 혈전 제거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만약 바로 오셨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119로 도착하면 의료진은 시간, 증상, 기저질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 출혈인지 경색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가 매우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이죠.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의식 상태, 동공 반응, 사지 운동 능력, 언어 기능 등을 빠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즉시 뇌 CT를 찍어서 출혈 여부를 확인해요. CT는 출혈은 잘 보이지만 초기 뇌경색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필요하면 MRI도 찍게 됩니다.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혈당, 전해질, 응고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해서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합니다. 심전도도 찍어서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뇌경색, 즉 막힘의 경우 선별 기준에 맞으면 정맥 혈전용 해제 투여를 고려합니다. 이는 대개 증상 시작 후 4시간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TPA라는 약물을 정맥으로 주사하는 건데 혈전을 녹여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출혈 위험이 있어서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또한 영상과 임상 조건이 충족되면 혈관 내 기계적 혈전제 거술로 막힌 혈전을 꺼내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환자 선정에 따라 6시간에서 24시간 이내까지도 기회를 볼 수 있어요.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관을 혈관에 넣어서 뇌혈관까지 올라가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안현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증상 시작 8시간 후에 병원에 오셨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MRI에서 아직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이 많이 보여서 혈전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혈관이 완전히 뚫려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케이스고 대부분은 빨리 올수록 기회가 넓습니다. 반대로 뇌출혈, 즉 터짐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출혈의 위치, 크기, 증상에 따라 수술이나 중재 시술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혈종 제거 수술, 동맥류 결찰술 또는 코일링 시술 등이 있어요. 초기 악화가 빠를 수 있어서 집중 치료 환경이 중요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출혈이 더 커질 수 있고 너무 낮으면 뇌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적절한 범위로 조절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뇌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30도 정도 높여서 눕히고 필요하면 뇌압을 낮추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해요. 막힌 뇌는 뚫고 터진 뇌는 먹게 한다. 이 원칙을 병원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분 단위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time is br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 이후에는 재활의학과와 함께 급성기, 아급성기, 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 계획을 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관절 가동, 근력과 균형 훈련, 말하기와 삼킴 훈련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응원, 그리고 규칙적인 반복이 회복 곡선을 바꿉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박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뇌경색으로 오른쪽 마비가 왔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꾸준한 재활치료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시더라고요. 재활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재활 친화 루틴도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씩 3세트라든지 계단 오르내리기, 손목과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의료진과 상의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으십니다. 출혈이 더 무섭나요? 경색이 더 무섭나요? 정직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기 치명성, 즉 초기 사망이나 중환자 위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은 두개강 내 압력을 빠르게 올리고 의식 저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단단한 두개골에 쌓여 있어서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안에 피가 고이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상적인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초기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김현철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의식이 있으셨는데 몇 시간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회복 과정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장기 부담, 즉 후유장애의 총량 측면에서는 뇌경색이 더 흔해서 사회와 가정에 남기는 장기 후유장애가 큽니다. 걷기, 말하기, 인지, 송이능 등 일상 기능을 오래 지배합니다. 뇌경색은 뇌출혈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환자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나 진짜 위험을 가르는 요소는 이름보다 위치, 크기, 시간, 개인 상태입니다.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뇌관처럼 급소에 가까울수록 작은 병변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뇌관은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거든요. 여기에 작은 출혈이나 경색만 생겨도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크기도 중요합니다. 병변이 넓을수록 손상 범위가 커지죠. 같은 뇌경색이라도 작은 혈관이 막힌 경우와 큰 혈관이 막힌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치료 전까지 지나가는 1분 1초가 회복률과 직결됩니다. 개인 상태도 중요해요. 고혈압, 당뇨, 지질, 심장질환의 조절 상태가 예후를 바꿉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같은 뇌졸중이 와도 회복이 더 빠르고 좋은 경우가 많아요.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젊은 분들은 뇌의 가소성이 좋아서 회복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따라서 실제 현장 답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더 위험보다 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준비되어 치료를 받았는가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는지, 약을 거르지 않는지, 가족이 파스트를 외우는지, 휴대폰에 복용약과 질환 카드를 저장했는지, 이것이 진짜 안전의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크기의 뇌경색을 앓은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평소에 혈압, 당뇨 관리를 잘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신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건강 관리에 소홀하셨던 분이었어요.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은 3개월 만에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은 1년이 지나도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끝으로 오늘 이후 바로 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루틴을 정리합니다. 부담 없이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에 2회 측정해서 기록하세요. 목표 범위는 담당 의사와 개인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40 봉수입 미만이지만 나이나 다른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약은 알람을 걸어서 절대 거르지 마세요.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조병철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어지럽다고 해서 임의로 끊으셨다가 뇌출혈이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약 용량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던 건데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했으면 됐을 일이었죠. 혈압약에 문제가 있으면 임의로 끊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는 혈당과 지질 관리입니다. 정기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3개월마다 없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혈당을 확인하세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요. 의사가 처방한 약은 꾸준히 드시고 식사는 과식 금지, 단 음료와 야식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거예요. 식사를 거르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이런 변화가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답이에요. 세 번째는 손쉬운 운동입니다.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가능한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씩 3세트 또는 집안 10분 걷기 3번을 해보세요. 무릎이나 허리 상황에 맞춰 시작하고 통증이 심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 층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아프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바로 끊는 것이 정답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물도 도움이 됩니다. 음주는 소량과 간헐로 하세요. 특별한 날만 천천히 물과 함께 원칙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소주 2잔, 맥주 2캔, 와인 2잔 이상은 과음입니다. 매일 마시는 것도 문제고요. 일주일에 2, 3일은 금주하는 날을 정하세요. 다섯 번째는 안전한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급격한 활동은 금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활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벼운 목, 어깨,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 후 외출하세요. 겨울에는 특히 실내에서 5분 정도 몸을 두고 나가세요. 화장실에서도 주의하세요. 변을 볼 때 너무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변비가 있으시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 식품을 드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드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 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족 단체방에 패스트 카드 이미지를 공유하고 119 역할 분담을 미리 정해두세요. 누가 신고할지, 누가 문을 열지, 누가 약봉투를 챙길지 미리 정해놓으면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휴대폰 긴급 의료 정보에 복용약, 질환,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두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폰이면 메디컬 아이디, 안드로이드 폰이면 긴급 정보 기능을 활용하세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응급구조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집에 상비약도 준비해 두세요. 해열 진통제, 소화제 정도면 충분하고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여분의 약을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약국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40세 이후에는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뇌혈관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많으신 분들은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고요. 하루 7, 8시간은 자도록 노력하세요. 오늘 영상은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해 현장에서 무엇을 할지, 병원에서 어떤 길을 걷는지, 그리고 다시 안 당하기 위한 생활 지도까지 연결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겼을 때는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죠.
FAST를 기억하시고 증상이 보이면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혈압 재기, 내일은 10분 걷기, 모레는 금연 시도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생활이 습관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겨울 아침 주의 신호, 일과성, 허혈 발작 구별법, 가정 재활 로드맵을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웃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로 확산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졸중은 나이가 많은 분들만의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30, 40대에도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스트레스,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죠.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